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졌죠. 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나라를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했는데요. 오늘 GB타임즈에서는 관련 내용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4월 20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하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주제가 좀 머리가 지끈거리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너무 내용이 많아요. 속보도 너무 많고요. 그래요? 네. 그래도 우리 국익이 달린 문제인데 지금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 송현석 기자가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협상 번호표를 지금 나눠준 거죠, 트럼프가? 그렇죠. 일종의 네. 번호표를 나눠준 거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장관이 먼저 움직이는 국가한테 이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면서, 그리고 또 협상을 통해서 그럼 상호 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대답이 가관입니다. 각 나라들한테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들고 왔는지를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 얘기 네. 듣는 순간 뭐 안 떠올랐어요? 어떤 부분이요? 홈쇼핑 채널이 떠올랐네요. 네. 마감 임박. 마감 임박. 이 기회를 놓치면 네네. 없습니다. 빠르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올해 5일의 마지막 기획입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딱 그거 아닌가요? 너무 저는 그냥 이게 과연 미국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 관세 유예를 90일 동안 하겠다고 한 것 자체도 사실상은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동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너무 파도를 탔고 국채 가격은 계속 빠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계속 조금 쫓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이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았던 거고, 이 5개국이 사실상은 만만하기 때문에 일단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죠. 내 성과대로 안 굴러가네 싶으니까 네. 뭔가 여기서 이제 판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만한 국가를 5개를 선정을 했다. 네. 그렇게 또 이제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들고 오는 사람이 우선순위다. 걔들이 제일 이 협상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던져놓은 전제 조건 자체가 이 보통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라면 굉장히 시간도 좀 걸리고 검토할 부분도 많고, 그런데 그걸 하나로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좋은 거 들고 와라. 그럼 빨리 협상하고 빨리 협상하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자세 자체가 비즈니스 무역 마인드로 지금 미국이 관세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번호표가 1번은, 그러니까 1번 번호표는 일본은 택한 것 같은데, 그죠? 일본 지금 장관급 회담 먼저 했죠.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미일 협상의 핵심이 관세랑 방위비 분담금이었고, 일본도 지금 미국이 쫓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고 건너가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본인 등판을 해버리는 거죠. 얘기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단은 협상이라는 거는 같은 급이 해야 되는 게 협상인 거죠. 그런데 급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 이건 협상이 아니죠. 사실상 강제적인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나 혹은 협상 주도권 자체를 빼앗길 수 있거나. 그래서 일본이 난리가 났고, 지금 이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회담에 트럼프가 난입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도 당혹스러운데, 지금 이 미국 측에서는 이번에 안전보장,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하고 관련된 요구도 같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겹치는 게 방위비 분담금이 있고, 알래스카도 좀 겹치나요? 네. 협상 의제 중에?
지금 현재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하고 우리 둘 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네. 건설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두 나라 전부 다 그 알래스카를 주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LNG가 그 전에는 이쪽에서 오지 않았고 동쪽에서 오지 않았고 서쪽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럼 가격이라든지 시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변수가 많다 보니 조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알래스카 LNG인데 문제는 얼마가 들어가서 어떤 사업 이익을 볼 것이냐에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게 된 거죠. 하필이면 관세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관세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올리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그렇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통상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LNG는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입선을 미국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하나 좋을 수 있다. 그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얼마? 공사를 알래스카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얼마? 지금 우리 기업들이 다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건데 엑슨모빌도 심지어는 미국 안에서도 엑슨모빌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했어요. 대부분 미국 기업들도 네. 그 세계적인 원유 기업들도 여기 개발을 포기했고 한국 기업들도 몇 군데 봤다가 지금 다 손을 뗀 상황인데 예.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여기 미국은 어차피 너네가 천연가스 살 거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 와서 이걸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다음에 그걸 싸게 가져가라는 건데 수익금도 가져가고 네, 그것도 가져가라는 건데 일단 이게 그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그 단기적으로 그 이윤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최소 5년에서 뭐 그 이후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로 여론도 그렇고 정부 입장도 그렇고 가능한 천천히 한다. 일단 그리고 지금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만 학소고대하면서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이 사실은 트럼프도 되게 좀 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 시범 케이스로 아까 얘기했던 몇 나라를 정해가지고 너네가 잘 가지고 오면 우리가 잘해줄게 그러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말려들어서 이제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줘야 되는 국익이 너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그 세계무역기구 규정도 무시했고 우리가 이제 그 받아들일 명분도 없고 우리의 큰 국익을 해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LNG 같은 경우도 협상 카드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되게 공손하게 정치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려하고 있다는 거는 안 한다는 것 같고 이번에 트럼프랑 그 아자카와 경제재생상이 만난 다음에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지위가 낮은 저에게 직접 만나자고 하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지금 송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당혹감을 그런 이제 공손한 말투로 표현을 한 건데 그런 점에서 일본은 여론도 그렇고 그 정부 입장도 그렇고 최대한 천천히 협상을 한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도 지금 콜이 들어왔고 일본에게도 콜이 들어온 거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일본과 우리가 이제 서로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정반대. 매는 빨리 맞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고 정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일본도 지금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가장 마지막에 쓸 카드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가장 마지막에 쓸 카드로 보고 있어요. 결국은 진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대학 수능 때 어디다 가군에 먼저 넣을까 나군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우리가 좀 하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는 대학 입시 때부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잘해야 합니다. 좀 실력 발휘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대통령의 부재로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정치적 이유로 좀 미룰 수 있는 명분은 있어요. 그걸 앞세워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국내 상황이 어떤지. 네. 지금 아무것도 결정 못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일본도 그거 분명히 알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번에 이제 원 시어터
셔터라고 해서 국방 쪽으로 이제 조금 눈을 약간 돌려보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 셔터라는 게 이제 중국에 대항해가지고 한국의 이제 주한미군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한국군까지도 이제 유사시. 그 유사시 우리로 치면 이제 서해 쪽인데 남중국해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같이 안보 이슈로 좀 도와줄 수 있다. 이걸 일본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솔깃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상황을 지금 지켜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LNG 쪽을 더 미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눈치 게임이 한국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같이 이렇게 지금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뭐 본방 다른 코너를 통해서 좀 다뤘으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시선 집중할 게 중국인데, 되게 세게 나오네요. 중국이 시진핑이, 네. 그죠? 그렇죠.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인 농산물이나 희토류 골라서 잘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지만 비록 일단 내수 시장이 받쳐주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죽는 소리가 나와도 일단은 이 미국처럼 뭐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한다든지 기업들이 다 나와서 막 비난을 한다든지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겁니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년만 중간선거까지만 버텨보자라는 생각인 거고 이 베이징에 중국 최고 지도부 집무실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붙어있는 그 현수막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싸우면 이기는 마오쩌둥 사장 만세. 이 표어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싸우면 이긴대요? 네, 싸우면 이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49년에 마오쩌둥이 미국 정책을 이제 펼칠 때 썼던 말이 환상을 버리고 투쟁을 준비하라였는데 이제 이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비록 죽는 소리 나오겠지만 일단은 죽어있던 내수를 좀 살리고 경제 자체를 좀 체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국가들의 이익 문제, 이익의 조정이나 한중의 미중 간의 대립으로 만 보기보다는 네.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80년 동안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뭐 WTO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제 기구들을 내세워서 자유무역을 기조로 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어 왔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리더로서 역할을 자임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신보수주의 이런 신우파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자유무역을 폐기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머스크 같은 그 테크 기업의 이 사람들과 연결해서 자국의 기업을 부흥하고 자기의 경제를 다시 그 부흥시키자는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면서 지금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나타나는데 이제까지 중미 전쟁에서 미국의 학자들이 계속 얘기한 게 중국과 계속 대립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자유시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의 요소들이 많은데 비해서 중국은 권위적이고 되게 국가 간의 위계를 강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매력의 측면에서 우리가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지금 한 트럼프 취임 100일 만에 그 모든 매력들을 한 번에 다 지워버리고 오히려 지금 중국이 거기서 우리가 시장의 보호자다. 우리가 이 다자주의를 지키는 수호자다라는 식으로 중국이 앞서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저는 더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러니까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혹시 뭐 협상이 진행이 된다고 혹시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일단은 이번 주에 나온 속보는 트럼프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중국하고 관세 관련해서 대화 중이고 아마 3, 4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또 이걸 냉면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직접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바로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또 쉽게 호락호락 또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나눌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식의 발표, 그러니까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네, 이런 식의 사례를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제조업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애플을 예로 들을게요. 애플 예로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애플에 대해서 미국에서 아이폰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폭스콘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만들어도 자기 임기 안에 그 완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아이폰 도시잖아요. 그 안에 공장, 학교, 병원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미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보스톤의 인구가 한 50만 명이래요. 보스톤 인구가 다 같이 아이폰 제조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지에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코미디 프로에도 나왔는데 네. 우리 미국에서 아이폰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뭐 한 5,000불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동안 중국은 이미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전쟁을 이미 겪었고 그 와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국제사회의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트럼프 1기와 2기 사이에 이 미국과 미국 주변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컨대 전쟁도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뭐 미국도 여러 번 정권이 이제 바뀌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중국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뭐 경제적으로는 오락가락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음 무역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새길로 장갑 빠지면 지금 이 국면이 시진핑의 권력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죠? 된다고 봐야죠. 중국 내부적으로? 네.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 미국을 대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애국심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약간의 피를 흘리더라도 반드시 미국에 응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힘들어서 참아라. 뭘로? 외국심으로. 근데 미국은 반면에 너무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가 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진핑은 계속하고 트럼프는 4년 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의 이런 조치들이 중국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은 EU나 이런 유럽 국가들하고도 지금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공동 대응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또 동남아 3개국 순방하면서 우리 피해받는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뭉쳐서 여기 대항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기사 보면은 그 유엔에서 관세 토론하자. 그리고 거기 얼마나 미국이 깽판 치는지 그거를 모두 다 모여가지고 그걸 얘기하자 하면서 중국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도 높이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그런 오히려 중국 사람들의 통합이나 그렇죠. 중국 내부의 그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면 중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미국에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줘서 트럼프에게 얼마나 내상을 입히는가. 오히려 이걸 봐야 되는 겁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트럼프가 얼마나 긁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뭐 수출 다변화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이미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애국주의라는 게 사실 이 중국의 국민성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우리말로 하면은 체면이라고 하죠. 미인즈라고 해서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반애국주의, 뭐 예를 들면 매국노 이렇게 찍히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미국산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 혹은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비판에 동조하지 않거나 그거에 반대로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기가 쉬운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 역시 시진핑이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없이 애플 딱 아이폰 하나만 꽉 쥐고 있어도 미국의 타격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나이키도 있고요, 테슬라도 있고요,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생산이 되거나 다른 데 생산이 되더라도 핵심 부품을 또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던 뭐 아이폰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 되고 쳐봐요. 미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시애틀 타임즈 기사였는데
동네에서 슈퍼마켓 하는 30대 아저씨가 그전엔 자기가 이거 물건 사오면은 그게 뭐 2만 불, 3만 불이었는데 지금 거의 10배가 돼서 이거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런 기사들도 하니까 지금 이 관세의 영향은 사실은 이 국제적으로 이걸 협상 카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뭐 예를 들면 최소한 90일 뭐 이렇게 지금 유예를 줬잖아요. 네. 그 사이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바로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미국이 받는 사실은 피해가 그리고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다른 나라들이 받는 고통보다 더 직접적이고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90일 그 여유를 준 게 아니라 여유를 자기가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게 지금 당장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범퍼를 만들어놔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트럼프는.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중국의 대응이 굉장히 셌던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아닌데? 뭐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 좀 호흡 좀 고르자. 그래서 90일 이후에 그렇죠. 뭔가 되게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이렇게 같은 건데 그 90일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제 그 대선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요 이게 60일을 어떻게 버티느냐. 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이건 앞서서 뭐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관세 전쟁입니다. 조금 전에 중국 이야기하다가 좀 뭐 전하는 말씀 들었는데요. 좀 중국 얘기 좀만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 이른바 명품의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중국산 미국 명품의 이제 원가를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뭐 사실 그 미국 명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전 세계 뭐 유럽을 포함한 그런 명품들에 대해서 에르메스의 5,400만 원짜리 가방이 중국 공장 원가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품 브랜드의 원가가 막 정품의 뭐 10% 20%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이걸 밝힐 리도 없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산 제품들을 차라리 중국에서 직접 사라.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을 같이 지금 틱톡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그러면서 중국 공장하고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이커머스 앱이 있습니다. 이거 국내에서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 앱이 미국 현지에서 그 다운로드 순위가 갑자기 막 2, 3위까지 치솟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는 명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에르메스 이런 거 얘기했지만 네. 뭐 그래서 아이폰 뭐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주로 이제 그거는 유럽 쪽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럽 브랜드를 생산을 해서 미국에 수출한다. 근데 명품의 진실을 폭로를 한다. 그럼 유럽이 기분 나쁜 겁니까? 미국이 기분 나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 다 기분 나쁜 거죠, 사실. 근데 저는 딴 거보다 에르메스 이 가방 가격에 놀랬고요. 저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뭐 저기 어떤 브랜드 이런 거 잘 알대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거는 관심이 있고 본인이 어떤 이런 메이커나 이런 거는 사실 중국과 뭐 일본과 이런 관세 전쟁 막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이게 또 내용도 복잡하고 변수도 많고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명품 가방이 이제 관세와 연관되면서 이제 쉽게 말해 관세가 오르면 그때부터 이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지 않으면 관세 이게 타결되고 나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게 이제 SNS상 나오는 얘기들이어서 어머 이건 지금 꼭 사야 돼. 네. 이런 거죠. 얘기가 또 그렇게 흘러가는 네,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찰나에 중국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아니 니네 왜 그만큼 다 주고 사? 그거 아니야. 원가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상 에르메스 이거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정말 장인들이 만든대요. 근데 진짜 5,400만 원짜리 가방이 있긴 있어요. 그럼요. 5,400만 원은 제일 비싼 게 아니에요. 네, 제일 비싼 게 아닙니다. 차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동차? 더 비싼 것도 훨씬 많아요. 저는 이걸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저희 중국 가면은 짝퉁 시장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철문 막 지나가지고 들어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이거 여기 공장에서 만든 건 똑같은 건데 옛날 저희 집처럼 아저씨 좋은 거 있어요. 예, 그 좋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파는 네. 지금 그런 마케팅이 이제 글로벌화된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며칠 전에 뉴스위크에서 이거에 대한 그 팩트 체크 기사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러든 아니든 이 명품 업체들은 우리는 중국에서 만들지 않는다. 일부 부품도 만들지 않고 예를 들면 엘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5년 이상 숙련된 장인들이 최소 15시간에서 30몇 시간 동안 이 버킨백 하나 만드는데 그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외주로 주지 않고 부품도 다 우리가 처음부터 만든다 뭐 이런 게 입장이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현상은 이게 미국이 얼마나 이런 관세 그 폭탄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관세가 두려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구매를 해서 오히려 이거는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암시장을 키워주고 그런 불법 거래들 그러니까 무역으로 되지 않는 그 직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인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구매하도록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 정리를 하면 좀 명품 브랜드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그렇죠. 보면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가격이 있다 보니까 관세 1% 2%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그 명품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이제 아는 가방과 뭐 이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의 이야기지만 기호품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히토류 뭐 이래버리면 이건 정말 국가 간에 좀 결사적으로 덤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쭤볼게. 아까 했던 그러니까 중국도 이렇게 나오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 텐데 그게 아까 애국심 말고 그다음에 우리도 무기화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광물 자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애국심도 애국심이고 그리고 이미 이 수출 다변화라는 준비 과정을 중국은 거쳤고 미국에 의존 안 해도 된다. 의존을 좀 덜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가진 미국 국채가 이제 세계 2위 수준인데 이것도 원래는 절대 못 팔 거라고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되게 자신만만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중국은 미국 국채 팔 수 없다. 근데 지금 미국 국채 매도하는 던지는 사람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국이 합류하게 돼버리면 정말로 미국이 이제 국채 시장에서는 와장창창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히토류 같은 자원들은 이미 이것도 역시 트럼프 일기 때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학습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은 사실상 버티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훨씬 더 지금 좀 자꾸만 불리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원래 그 코너에 몰린 사람이 말이 많아진다. 요새 트럼프 말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말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 뭐 미국산 명품이라든지 유럽산 명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좀 이제 불매 운동을 부추기진 않아요. 부추기진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미국 없이 5,000년을 버텼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산 물건 들여오지 않아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있죠. 그러면 트럼프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역대응을 또 해야 되는데 관세 말고 또 그러면 뭐를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진짜로.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이미 중국이 중간에 껴있는 러시아하고 손을 거의 잡은 셈이기 때문에 이 카드도 쓸 수가 없고요. 유럽도 지금 원래는 트럼프 취임 직전까지는 뭐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하냐, 뭐 디리스킹을 하냐 이런 걸 고민했지만 지금은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유럽을 때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사실상 미국하고 거리두기를 하거나 수출 다변화를 통한 독립을 계속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칩을 뭐 막는다든지 할 수 있지만 당장 엔비디아
대표가 중국 넘어가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잡아갈 수도 없고 네. 어떻게 제재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트럼프래도 회사 행정까지 관여해가지고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제일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히토류가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히토류 당장 얘기하는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크라이나에 히토류 개발권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로 좀 이 난관을 타개하려고 했다고 하면 정말 카드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중국은 이 관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이 많은 나라들의 어떤 대표 주자로 지금 나서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은 세게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은 여기서 또 카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예기간 90일 안에 자기네들이 어떤 다른 프레임을 좀 짜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 살펴봤는데 조금 범위 넓혀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은 지금 대응이 어떻대요? 동남아는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차례로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목표는 아주 단순하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어떻게든 우군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게 이번 순방의 목표고 사실 원래 시진핑 주석이 해외 순방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국가 수장 중에 한 명이에요. 잘 안 나갑니다. 그분도 해외여행 싫어하는구나. 싫어하세요. 아니 부르면 오잖아요. 부르면 다 오니까 대체로. 왠지 동질감 느낀다. 그리고 또 누구와는 달리 또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안 나가시는 분인데 이번에 3개국을 다 나가게 된 거는 결국 이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내 편을 많이 만들겠다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베트남이 조금 예상하는 거와는 좀 다른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이제 전 세계가 여기서 또 배워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시 주석은 이 베트남에서 최고 지도부들 만나서 우리 이제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트남도 물론 이 시진핑 주석을 굉장히 크게 환대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오히려 중국한테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무역 규칙 이거 우리한테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고쳐줘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또 그 틈을 파고드네. 네, 아니면은 남중국해 관련해서 우리 영유권 분쟁하고 있잖아. 그거 너희들 왜 약속 안 지켜? 이거 약속 지켜줘. 라든지 이런 식의 어쨌든 베트남이 원하는 걸 던진단 말입니다. 그게 틈새 실리 외교인데. 너무 그렇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대나무 외교라고 말을 하는 이 참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은데 이게 대쪽처럼 나가면서 또 잘라보니까 그 안에 또 비어있는 뭐 이런 것들 허점을 찾아가는 뭐 이런 여러 상징성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시점에 일본이 원시어터 얘기한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아시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근데 중국하고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중국과 공동 대응을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하겠다. 그걸 카드로 미국에게 줬다는 게 아니 누가 동의했냐고요. 더군다나 베트남은 지금 이렇게 너무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일본이 저렇게 먼저 미국에 카드를 던진단 말인가라고 봤을 때 이 앞으로 전망 자체가 이 중국이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미국은 사실은 진짜 진심으로 뭔가 우리가 대응해서 하자는 이 그룹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 원플레이가 많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지금 벌써 시진핑과 베트남과 벌써 이렇게 좋아지고 지금 3개국이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엮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그럼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더 복잡해지고 더 명료해진 거예요. 동남아 같은 경우 살피면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 게 하나는 이제 그 중국은 아까 이제 그 뭐 무역선을 다변화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치는데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 의존도가 어디가 높으냐 이걸 봐야 되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했고 비판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가까워지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무역 구조 자체가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계속 적자가 나고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계속 흑자가 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대중적자를 대미 흑자로 바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에 미국이 물린 상호 관세가 46%, 한국보다 훨씬 높단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 46%는 때려 맞았잖아. 우리랑 손잡을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사실 이 중국의 원한대로 손을 잡자니 미국하고의 교역량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미국하고 손을 잡자니 중국하고 남중국해에서 계속 또 그렇죠.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중국하고 손을 잡고 무역 면에서는 미국하고 손을 잡겠다는 실리 외교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기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냐. 베트남하고 우리는 사실 거의 그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있고 중국하고의 관계 역시 그러니까 뭐 무역 규모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무역의 의존도랑 이런 것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베트남이 지금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게 입증만 된다면 그러면 사실 한국도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 들어갈 거니까 협상 카드로 한번 써볼 만하겠죠. 중간 정리하면 중국은 고자세, 일본은 저자세, 베트남은 양다리. 네, 맞습니다. 뭐 이쯤 되는 거잖아요. 네. 베트남이 잘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한국이 맞아요. 사실 베트남에 직접 투자 거의 1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삼성전자도 맞아요. 거기 크게 공장 갖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사실 베트남에 매기는 관세는 우회적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 문제죠. 네, 우리나라 지금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패닉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요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베트남은 그 전부터 중국과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뭐 전쟁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기회에서 이렇게 그 자기의 실리를 챙기고 그러니까 중국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래 이러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관세는 아직은 어떻게 할지는 진전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이제 베트남이 미국에 되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진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올림픽 같이 네. 관세 올림픽 같아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시점은 이 사람을 응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토너먼트 가면 이 사람을 응원해야 우리한테 유리하겠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다이렉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가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 속보 속에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부분은 중국 쪽에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미국 쪽에 유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그런 절대절명의 운명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부재해서 다행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건 10분 다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뭐 트럼프 2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딱히 눈에 들어오는 뭐 효과나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움직임도 엄청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동남아 무슨 베트남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여러 나라를 사실은 좀 살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뭐 이제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전부 다 살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오늘은 주로 이제 아시아권 중심으로 이제 살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찌감치 이제 짚은 건 캐나다와 멕시코. 네. 사실 이 두 나라부터 짚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짚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근황이 궁금하야. 캐나다로 한번 가봅시다. 불매운동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캐나다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51번째 주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멕시코 역시 이번 주에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어쨌든 약속을 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경 지역에 군대를 얼마만큼 배치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약속들을 지금 꾸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그 주변 뭐 엘살바도르나 이제 이런 국가들도 계속 트럼프하고 접촉을 하면서 계속 트럼프가 원하는 어떤 선물을 하나씩 안겨주는 그런 분위기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캐나다나 이제 우방국들은 최대한 관세 폭탄을 덜 맞기 위한 어떤
돈을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국채를 사들인다든지 뭐 왜냐하면 지금 다 던지는 분위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의. 네, 성의 표시를 하려는 네 그런 제스처를 많이 보이고 있죠. 아니 근데 캐나다에서 지금 트럼프 특수도 있어요. 그 여행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어디 여행 가던 그 여행자들이 지금 뭐 비자나 뭐 아니면 공항에서 추방당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들 캐나다 여행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난데없이 지금 여행 경기가 일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봄이 오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가 사실 추워가지고 여행하기 되게 힘든데 봄이 오는 시기에 딱 맞물려가지고 여행 경기를 완전 트럼프 특수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잘 살아남습니다, 다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이번에 이제 이런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미국 여행 안 갈 거야. 미국 가서 달러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신 캐나다랑 이런 국가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여행업계가 잃을 수익이 우리 돈으로 최소 100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네, 최소 100조 원입니다. 그게 엄청난 지금 여행 나라가 관광 생겼어요. 수입이 미국이 다른 거보다 도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막 추방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불안해가지고 사실 합법적인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데.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그 이정우 선수나 김하성 선수도 쫓겨나는 거 아니냐. 뭐 스포츠면에 이런 기사도 났었거든요. 네, 한국인 교수님도 한 분 이번에 비자가 취소가 돼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은 괜찮으세요? 미국 갈 수 있어요? 당분간 안 가야죠. 갔다가 못 나오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 대학 같은 경우에 그런 지침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그 입국할 때 뭐 회의든 연구든 미국을 가게 되면 최대한 그 공항에서 하는 일에 협조해라.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서류랑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갖추는 건 너가 그걸 챙겨서 가야지. 그게 없으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당하거나 뭐 억류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 그 저희 동료가 있는 유럽 대학의 이제 전체 학교 메일 공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미국에 가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미국에 있는 한인 교수들 같은 경우에 자기 지금 소셜 미디어에 있는 거 다 지우고 있다라고. 맞아요. 학생들도 다 지우고 있어요. 다 지우고 있어요. 사상 검열까지 오는군요. 네, 사상 검열하니까. 사상 검열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비자 취소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학생 비자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비자 취소돼서 지금 뭐 그거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많긴 한데 워낙 중국 유학생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소송도 주마다 다 소송이 그 유학생들이 지금 거의 300명 가까이 비자가 취소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 방문하는 거를 가급적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총 종합을 하면 트럼프가 거의 자폭 모드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폭탄이 어디한테 가고 있냐? 미국민들한테 가고 있다. 그렇죠. 뭐 대충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폭탄은 미국인들한테 갈 것이고 관세 폭탄의 결과는 결국 전부 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은 미국민들의 폭발점은 어디가 될 것이냐. 근데 사실 못 살겠다 가라보자 뭐 이런 게. 그지? 트럼프는 손해 볼 게 없어요. 본인은. 왜? 본인이 다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권위주의적인 방식, 일방적인 방식의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푸틴이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푸틴이 갑자기 가난해지냐? 아니거든요. 그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그 트럼프 아들이 뭐 주식으로 돈을 얼마를 벌었다고? 그러면서 뭐 그 얘기 나온다면서 트럼프 주가 조작뿐만이냐? 그리고 그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주변에 있는 측근들의 국회의원들도 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 광료회의 하면서 니네 관세 유예해 준 거 덕분에 너네 돈 많이 벌었지. 대놓고 거기 사람한테 손가락 잡으면서 여기 너 돈 벌었잖아. 너는 얼마 벌었잖아. 이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라고요. 이 사람은. 그 본인이 돈을 벌고 본인이 타격을 입지 않으면 뭐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자본주의는 그런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주식이 올라서 돈 좀 벌고 해피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분은. 그러나 그 고통이 미국인들한테 정말 여러 분야에 지금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사실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뭐 민주주의의 어떤 뭐 심판대에 올랐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맞아요. 지금. 뭐 그래서 미국인들이 대학도 난리가 아닌가 보네요. 예, 미국인들이 과연 이 방식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지도자로 인하여 미국 사회 혹은 전 세계가 흔들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미국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은 아직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트럼프 지지층은. 근데 아마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 농업벨트라고 하는 특히 이제 중국이 타겟팅해서 이런 농업 분야의 그 관세를 보복 관세를 매겼는데 이 사실은 미국의 이 농업 지역들이 그 인구가 많진 않지만 그 되게 넓은 지역이라서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 지역 출신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정치에 그러니까 농업이 사실은 미국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불만이 생기고 있고 네. 그게 계속된다면은 이제 그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제 관세 전쟁으로 빚어지고 있는 몇 가지 장면들을 좀 살펴봤는데 결론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뻔합니다. 저희 대통령 아직 없어갖고 네. 천천히 합시다. 최대한 버텨야 돼요. 근데 대행이 자꾸 뭐 하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 그게 문제니까요. 걱정입니다. 그냥 일단은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길게. 저희 코가 석잖아요. 저는 좀 일단 뒤로 그렇습니다. 계속 이걸 어필을 해야 된다.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내리고 세 분과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